중국이 고구려사를 한국사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동북공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한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30주년 오늘 한중 관계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양측이 수교 당시에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 공동의 경제 번영, 한반도의 안정, 평화 체제 구축. 이제 이게 공동으로 사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경제 번영은 분명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북한 요인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표는 물론 뭐 50%다 이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잘 왔지만 북한 요인 관리에는 그게 꼭 중국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죠. 네. 자, 수교 30주년입니다. 자, 수교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향한 마지막 외적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민족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때 돌아보면 이렇잖아요. 한국에서는 북방 정책 깃발을 들고 그렇습니다. 한국 러시아 수교가 있었고 한중 수교로 마침표를 찍고 싶어 했고 중국 쪽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구이기도 했고 네네. 손을 잡았습니다. 득실을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까? 양국에? 득실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중국의 국력이 아주 비상을 했죠. 네. 세계의 아주 강대국이 됐고 거기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또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한반도, 한국이 있는 한반도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죠.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할 때 항상 대만과의 단교가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노태우 대통령 영상 나왔습니다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을 한 거예요. 하나의 중국. 네, 하나의 중국으로. 그럼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아쉬웠던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 한국전쟁에 중국은 불법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사인을 한 당사자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요인을 둘러싸고는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러나 한국도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소위 성장 효과, 차이나 이펙트를 받고 우리도 중국이 성장할 때 나름대로 경제 성장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았고 중간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받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북미 관계는 더 밀착이 북중 관계는 더 밀착이 됐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 부담으로 좀 남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꼭 중국에 가서 마치 그렇습니다. 예. 사전 보고하고 뭔가 서로 승인하는 것처럼 네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 생각이 나네요.
자, 중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타이완과는 당연히 단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명동에 있는 지금 중국 대사관이 원래는 타이완 대사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타이완기 내리면서 막 눈물 흘리던 맞습니다. 그 영상을 봤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타이완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 합법 정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뭐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경제, 사회, 문화 교류는 더 강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하면서 한국을 압박을 하니까 좀 지레 겁을 먹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만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면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가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 회담에서도 둘 다 타이완 해협의 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얘기하니까 중국이 내정 간섭이다 그러는데 그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내의 평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하면 그게 내정 간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지킬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아량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자면 대만 해협에서 뭔가 군사적인 충돌 상황이 벌어질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네, 지금 이제 그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양안 충돌이 미중 충돌로 비화가 되면 결국은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한반도에서 그런 전략적 재배치가 일어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만약에 도발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중조 우호협력 조약에 의해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제 뭐 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핵 위협이라는 데 항상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미사일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북핵은 사정권에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이 전략적인 군사적으로 협력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안 일어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북한 요인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강준영 교수와 한중 수교 30년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저희 먹는 마늘이요. 그 마늘을 둘러싼 통상 마찰로 관계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사상 최악의 무역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연 900만 달러도 안 되는 사소한 자국산 마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그 50배가 넘는 연 5억 달러 시장을 막는 엄청난 금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하는 이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WTO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프하드 대상 물량은 조금 적은 물량이라고. 작년도 수준보다는 그 이하로 저희가 합의가 될 것 같은데 타결의 그 큰 방향은 가닥은 잡았어요. 앞으로 2만 톤까지는 30%의 저율 관세를 보장한 셈이어서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네, 3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자, 한중 교역 규모는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시겠습니다. 92년에 64억 달러에서 47배 무려, 거의 50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 쪽에 너무 좀 의존해요. 중국 시장이 크긴 크니까요. 수출 의존도가 4.6%에서 이제는 수출 총량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시장 없는 한국 경제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무역 다변화 얘기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이 옆에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잘 써먹을 수만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일 관계, 일본과 중국 관계도 그렇게 나쁘고 싱가포르도 이 띠아위다오 둘러싸고 그렇게 갈등을 하는데 일본의 대중 의존도도 22.6%입니다. 네. 호주 석탄 가지고 작년에 대단히 싸웠잖아요. 40.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야,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대립하는데. 대만도 양안 관계가 그렇게 나쁜데 홍콩까지 포함하면 무려 50%가 넘는 대중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요. 양안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만 중국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경제 제재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퍼센테이지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 굉장히 커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중국도 대두의 90%, 밀, 대두, 뭐 이제 콩 같은 거 전부 수입합니다. 돼지고기도 50%는 다른 데서 갖고 와요. 똑같습니다. 공급망 위기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 큰 틀에서 수치 줄이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통제가 된다면 굳이 퍼센트 때문에 뭐 디커플링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커플링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되지도 않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한중 관계가 냉온탕 뭐 계속 오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连老百姓都知道，这个萨德如果部署下去的话，那么它绝不仅仅是为了防卫韩国，它有它更大的目的。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서 열병식을 바라본 직후에 사드 배치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특히 그 중국이 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고 전략 이익을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북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북핵 문제는 90년대부터 있었던 건데 왜 2016년에 와서 사드를 배치하느냐. 이거는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의 등에 칼을 꼽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도 무려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군사 무기로서 바로 그 한미 중 이렇게 엮인 딱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한테 뭐라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에 미군이 설치한 미군이 운영하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인 압박이 얼마든지 들어올 개연성은 생겼다. 그런데 비이성적인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애국주의 막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민간 감정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앞으로 양자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것만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대중 무역 적자가 최근 3개월 연속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중국을 통한 호황은 끝났다 이런 다소 좀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이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2년 전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은 적자였습니다. 반도체를 빼면? 네, 반도체를 빼면 이미 2년 전부터 적자였고 그럼 반도체가 그걸 상쇄했었는데 반도체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또는 그대로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이나 광물 가격, 특히 중국에서의 광물 생산이 소위 그 봉쇄령으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 봉쇄령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입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지 네. 그게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보완보다는 경쟁성이 강해졌죠. 그러나 경쟁 가운데서도 협력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걸 찾아내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가치 기반 동맹, 네네. 민주주의 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 탄압이라든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용인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그 부분?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 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는 얘기해야죠. 다만 미국의 가치와 한국의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또 미국의 전략 이익이 있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국,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미얀마 같은 데는 또 한단 말이죠.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는 이중적인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큰 틀에서 우리의 입장을 그 줄기를 잡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짧게 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 중국의 어떤 역할, 여기에 대한 주문이 또 있기도 하고 특히나 육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했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중국 쪽에. 그 사실 사드 배치나 이런 것도 다 사실 북핵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 북핵을 왜 배치해서 우리를 압박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북한 핵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을 개발한 가해 국가예요.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피해자로 둔갑이 되고 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서 북핵의 방향성을 잡는데 정말 역할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중 수교 30년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4시엔 타다건건.